안녕하세요. 인생펀닝입니다. 오늘 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2030. 그러니까 금융권에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2030이 23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빚의 늪에 빠진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제 해당 기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근 6개월 채무불이행자가 2030 기준으로 17,000명이 늘어났고요. 전체 채무불이행자 비중, 전체 신용불량자 비중 중에서도 30대 이하가 전체 30%를 차지할 정도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채무 불이행한 사람만 늘어났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이제 금액도 늘어났는데, 채무 불이행 금액의 경우에도 20대의 경우에는 평균 이제 최근에 200만 원 정도가 늘어서 채무 불이행자 기준으로 2,370만 원이 평균이었고, 같은 기간에 30대 역시 44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해서 평균 3,900만 원 정도의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다, 이런 기사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다룬 적이 있다시피 20대나 30대의 신용 상태나 금융 관련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도 이제 개인회생 건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2030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올해 상반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25,000건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엄청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슷해진다면 올해는 2030 개인회생 신청 건수만 5만 건이 넘어가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전체 인구 비중에서 현재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2030의 개인회생 건수랑 신용불량 케이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한 해에 2030만 5만 건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5만 명이 파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은 23만 명이고,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당간당한 청년들까지 하면은 그 수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의 늪에 빠진 20대 청년의 실제 사례를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A씨는 제 월급 2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 현재 30살의 사람인데, 대학 졸업 때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쌓였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학자금 대출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충당한 금액이었는데, 계속해서 취업이 늦어지면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이제 대출이 연체될 우려가 생기니까, 이런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 빚을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1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고, 결국에는 대부업체, 카드론, 비상금 대출, 생활비 대출 등을 사용하면서 높은 이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고, 20대 중반쯤에 1,000만 원 정도였던 빚이 이제 30에 가까우니까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정도 빚이 생기는 게 기본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문자 한 통을 또 받게 돼요. 이제 받은 문자에는 저리로 대안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대안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낮춰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향후에 이제 갚을 빚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A씨가 이제 이 문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은 1,5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은 이거를 이제 대안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신분증 사본들도 보내고 보내달라는 자료를 막 보내요. 그런데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이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빚에다가 1,500만 원까지 빚이 이제 더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도 가보고 법원 개인회생 상담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를 조금 각색한 거예요.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다르지만, 빚이 생기게 되는 루트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가 이제 사실 자주 비판하는 이제 사치성 소비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정말로 이제 집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로 지출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빚이 생기는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빚이 불어나는 테크는 대부분 돌려막기, 고리로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 가서 빌리는 행위, 대부업체 가서 빌리는 행위, 카드론, 카드 리볼빙,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대출받는 게 아니면 처음부터 빚을 지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빚이 1,000만 원만 돼도 갚기 힘들다, 이런 영상을 제가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1,000만 원만 돼도 체감상 갚기가 어려워요. 빚을 줄이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당연히 이자 때문에도 어려워지고요. 갚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보통 20대인데 이제 빚이 딱 1,00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막 갚아서 해결하시는 정말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빚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쌓이게 되는 케이스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갚아도 계속해서 이제 빚이 늘어나는 안 좋은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종착지는 이제 개인회생이 되는 거고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뭐 무조건 이제 억지로 갚는 것보다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이거를 막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20대나 30대 때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신청을 했을 때 삶이 이제 회복되는 게 그럼 쉽냐? 그렇지는 않아요. 빚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높은 소득의 일자리보다는 그냥 자기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는 일자리만 구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 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벌어봐야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 버리니까 일할 의욕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법적인 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월급이나 이런 거를 압류, 옛날 표현으로는 차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월급을 잡으려고 해도 185만 원까지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185만 원 이하는 불가능해요.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 자산이 없거나 185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선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채무자는 돈을 이제 안 갚고 그냥 자기 돈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185만 원 이상 벌어도 뺏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높은 소득의 일자리를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20대 30대 때 한 번이라도 이제 빚의 굴레에 허덕이거나 뭐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돈을 더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면서 돈을 안 갚을 생각만 머릿속에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없으면은 인간이 이제 굉장히 나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유혹이나 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당장 이제 눈앞에서 돈을 뭐 쉽게 벌 수 있는 거나 결실을 볼 수 있는 행동은 대부분 불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마약,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건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이런 대환 대출을 위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간혹 경험하는 케이스는 이제 20대 중에서 알바를 하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막 이제 알바몬 같은 거에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뽑아오라고만 시키는데 막 갑자기 아주 높은 많은 돈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제 공범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돈을 받게 되고 점점 범죄를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결국에 이러면 이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한 경우에 이제 거의 실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삶이 좋은 쪽으로 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빚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빠져들지 않았을 보이스피싱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돼 이제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빠져들면서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빚이 생긴 이유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생활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빚이 500만 원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반드시 좀 고되더라도 일을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빨리 빚을 없애시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고 이때 되면은 무슨 워라밸이나 일자리가 좋고 나쁜 거 이런 걸 따질 시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졌다. 부모님이 빚을 진 걸 뭐 대신 갚아준다.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의 빚을 이제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불법으로 추심하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다. 이러면은 그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고소를 하시면 돼요.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고소를 하셔야 되지 이거를 막 그 압박 때문에 대신 갚아주는 순간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고 청년의 경우에는 각종 청년 지원이나 뭐 임대주택 같은 제도를 활용하셔서 생활비를 줄이면서 빨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오래 사시게 되면은 이거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이게 삶이 변화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층 변동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을 잘 못한다는 뜻이죠. 지원을 알아보시고 일단은 이용은 하시되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빨리 하루라도 돈을 벌고 이제 소액의 빚을 때 빨리 갚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근데 빚이 많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이게 아직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전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빚도 결국에 상속재산이에요. 결국에 상속을 안 받는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자주 비판하는 만약에 생활비가 과도하거나 사채성 소비를 해서 빚의 굴레에 빠진 거다. 이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습관을 고쳐먹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고 포기를 할 건지 20대, 30대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쾌락이나 놀고 싶은 욕망을 좀 줄이더라도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20대, 30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부터 노력을 하면은 결실은 언젠가 나오게 돼 있고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돈이 없으면 원래 훨씬 더 간절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적어도 지식이 없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지식이 없어서 뭐 부모님 빚을 뭐 안 갚아도 되는데 자기가 본인이 갚는다든지 그리고 뭐 불법 추심 업체가 오는데 이거에 막 넘어가서 빚쟁이가 된다든지 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상속 포기를 안 해서 빚을 떠안는다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생존하거나 뭔가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지식을 갖추고 또 이걸 통해서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직장을 구하시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라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지혜는 갖추셔야 됩니다. 돈이 없더라도 지식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갖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있으시면 일을 열심히 하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십시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유용한 정보도 검색을 해보시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을수록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